명절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월요일 아침,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명절에 시댁과 친정을 돌고 온 뒤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누웠을 때였어요. 분명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밀린 집안일은 언제 하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육아와 일은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했던 건 휴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쉼이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분명 며칠 쉬었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 한구석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남아있나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더 우울해진다면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휴 기간 동안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쉬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몸만 쉬고 뇌는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같은 시기엔 몸은 소파에 누워 있어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원치 않는 대화를 나누면서 뇌는 풀가동되거든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뇌는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시키는 것처럼요. 연료는 계속 타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쉬면서도 뇌를 쉬게 못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함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의 피로는 자기 착취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은 이때 여행 가는데 나는 뭐하지? 하는 비교, 뭔가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쉴 때조차 더 잘 쉬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가짜 휴식의 정체입니다. 가짜 휴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형 휴식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무한 스크롤하거나 넷플릭스를 정신없이 몰아보는 거죠. 이건 휴식이 아니라 자극의 과다 섭취예요. 뇌는 계속 정보를 처리하느라 더 지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의무형 휴식입니다. 다 같이 모이는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약속, 거절하지 못한 모임. 몸은 쉬는 척하지만 마음은 긴장 상태죠. 이 또한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교형 휴식입니다. SNS를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멋지게 쉬는데 나는 뭐 하지? 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이것도 휴식이 아니라 자기 검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 휴식이라는 거예요. 소비하거나 의무를 다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같은 착각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휴식을 채워야 할 무언가로 보는 거예요. 멋진 여행, 좋은 음식, 특별한 경험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휴식의 시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텍사스대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괜찮아, 충분히 노력했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그 인색함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야지 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참 애썼다고 내 마음의 자리를 봐주는 것에서 진짜 휴식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어야 진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각의 스위치 끄기입니다. 진짜 휴식은 입력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스마트폰을 잠시 옆방에 두고 5분만이라도 창밖의 풍경을 보거나 내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내 감각이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관찰하는 것. 그것이 뇌를 쉬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은 독서를 시작한 지 6분 만에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6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활동의 종류가 아니라 그 순간 온전히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5분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해보세요.
5분 동안 핸드폰 안 보기, 5분만 창밖 보기. 처음엔 1분도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며칠만 반복하면 이 시간이 점점 편해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휴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여백 만들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불안하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아주 작은 행동을 선택해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정성껏 내리거나 딱 한 페이지의 책을 읽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처럼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작은 행동들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자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 그 통제감이 쌓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 힘이 생기거든요. 작지만 확실한 선택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은 것.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반려동물과 놀아주기 같은 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의무와 즐거움을 구분하거든요. 의무로 하는 순간 그건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즐거움은 진짜 회복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마음의 빈칸을 기록하기입니다. 휴식의 마지막 단계는 기록으로 완성되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라고 나에게 묻고 그 대답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내 감정을 글로 옮기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형체를 갖춘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텍사스대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5분간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감소한다고 해요. 글을 쓰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거죠.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기록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달 전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아, 나 그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괜찮네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기록이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걸 견뎌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확인이 쌓이면 나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감각 스위치 끄기, 능동적인 여백 만들기, 마음의 빈칸 기록하기. 이 모든 건 당신에게 친절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하나씩 시작해보면 됩니다. 휴식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꼭 필요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혹은 일상의 무게로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그 무거움을 인정해주세요.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이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당신을 강력하게 회복시켜 줄 겁니다. 완벽하게 쉬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여백 하나를 허락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여백이 쌓여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휴식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당신의 목소리 속에 있습니다. 휴식은 일상 사이에 나만의 빈칸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나에게 친절하기인가요? 감각을 내려놓기인가요? 아니면 흔들림을 인정하기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진짜 휴식의 모습을 들려주세요. 남의 시선이 아닌 오직 당신만의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한 빈칸을 응원합니다.